첫 번째,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첫째,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된다.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니까. 2번,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기업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관마다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부과한다. 이거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기본 과정일 텐데 4번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건 뭐야? 기본 과정이 아니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과정은 아니고 질적 특성에 해당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24년 12월 말 결산 후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그 지문부터 읽을게요. 1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4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올바른 거 찾아야 돼요. 1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을 때 매입가가 2,000에 설치비 플러스죠. 소모품 교체비는 플러스 아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발생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계량비 이런 거 있죠? 계량비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6년이고 정액법으로 매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월하게 계산할 것, 잔존가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계장치라고 분개한 게 2,000에다가 430을 더해서 2,43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취득원가는 2,43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비는 41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2,430만 원을 6으로 나눠보세요. 2,430만 원이 내용연수 6년이니까 자, 여기서 계산해보면 2,430만 원 나누기 6 하면은 405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2번도 틀렸죠.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감가상각 무게액은 830이다. 그러면 22, 23, 24까지 결산 후니까 3번 감가상각해야 돼.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감가상각 무게액은 3번이니까 830은 넘을 것 같은데 405만 원 곱하기 3에서 12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상각잔액은 1215만 원이다.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2430에서 1215만 원 빼보면은 나머지가 1215만 원이 됐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는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건 영업권의 경우만 그렇고 그 외의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냥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뭐예요? 액면가보다 낮게 받았을 때를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면가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한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발행가에서 차감하면은 애초에 발행가가 더 낮은데 더 차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으면 1번이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맞는 말인데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는 그러니까 액면이 작으면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한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액면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게 되죠. 1번과 3번이 대비가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은 할증 발행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에요.
일단 5번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정책은 방법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추정치 바꾸는 건 추정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6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원가 회계에서 이제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게 뭐야? 원재료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제공품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이 다 1번만 나오냐 왜?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답은 1번이에요. 7번으로 가볼게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맞는 말이에요. 개별원가. 주문 생산. 자, 그리고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이건 뭐야? 개별원가 계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제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제거액은 재무상태표 원재료하고 똑같다. 맞는 거죠. 원재료.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재무상태표 즉 제공품 계정으로 계산된다. 둘 다 맞는 말이고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데 여기 재무상태표의 매출원가로 계산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직접 노무 시간당 그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누라는 소리예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분은 얼마인가 이거예요.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분율을 구하는 거니까 자 9번 문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제조간접비 계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실제하고 예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실제 발생액이 600만 원이면은 제조간접비 그 배부 차이가 40만 원 과대 배부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다 이거야. 64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64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야. 그러면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니까 5만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5만 시간. 그러니까 640만 원을 5만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640만 원을 5만으로 나누는 그래서 요거는 128원이 나오는 거죠. 시간당 128원이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0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내용이고 기초제공품은 1000개고 완성도는 30%다. 단기 투입 수량은 6000개고 그림 그려볼까요? 10번 자, 기초제공품이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0%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6000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총 7000개 작업한 것 중에 기말 제공품은 800개가 있대요. 몇 프로 작업했는지는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완성은 몇 개냐 이거죠? 7000에서 800개니까 6200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여러분 요거를 기초에서 완성된 것과 착수에서 완성된 걸로 나눠보면은 기초가 1000개가 되는 거고 완성이
착수가 5,20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린 지금 기말 제공판의 완성도가 몇 프로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그랬고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나와 있는 관계로 여기선 재료비 말고 가공비의 환산량을 구할 거예요. 가공비 환산량. 그러면 기초 제공품 같은 경우는 30%는 전기에 작업한 거고 70%만 단기에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300개 전기, 700개 단기, 그 다음에 얘는 100%, 5200. 근데 너는 몇 프로니? 몰라요. 근데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 6100이래요. 그 중에 이건 필요 없어요. 빼고. 이거 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항해서 5900이야. 그런데 6100개 되니까 여기 200이죠? 200개. 너는 800에다 몇 프로 곱해갖고 200개가 나온 거니? 그 얘기지. 그래서 25% 곱했다 이거죠? 25% 작업했기 때문에 200개가 나온 거다.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11번 이어서 세법에 관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원칙상 1년에 2개가 있다. 일반 과세자 1기, 2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예외가 된다. 신규 사업자하고 폐업자 두 가지죠.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했다는 얘기는 뭐야?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때 과세기간,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 과세자가 되는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 거예요. 1월부터가 아니라 그 해에 바뀌었으니까 1월부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3번이니까 틀린 거고 4번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나 간이과세 포기할 거야 그러면은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데 1년에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인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4월에 간이과세를 포기한다고 생각해봐요. 4월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면은 자 그럼 1월에서 4월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4월에 포기했으니까 4월까지는 그래서 간이과세를 왜 글씨가 안 써지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고를 언제까지 하냐면 5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5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언제냐면 5월부터 6월까지는 이때는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또
일반 과수자겠죠. 그래서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중간에 포기하면 과세 기간이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마저 적으면 다음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12, 13, 14, 15 이거 마무리하고 갖고 싶을 때 지금 갈 수가 없죠. 빨리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부가세법상 재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재공급에 해당하는 것 2번이요. 사업용 상가 건물의 양도 재공급이에요. 자, 13번에 가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 공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보험료냐 교육비냐 이런 건 다 근로자만 적으면 되는데 기부금은 소득이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은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약정에 이자의 지급일이다. 맞습니다. 받거나 받기로 한 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결의일인 거고, 장기하금 판매는 여러분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하면 부가세일이고, 여기서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일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사업소득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가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야? 대회 그냥 일반 대회가 아니라 공적인 법인이 주최하는 거니까 국가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데 나가가지고 내가 입상해서 받는 상금과 부상은 60% 필요경비가 아니라 80% 필요경비예요. 80%. 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맞는 말이니까요. 자,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고의 기출문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